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에 착 달라붙는 뉴스들 쉽고 친절하게 풀어드립니다. KTV 라이브 정책설, 오늘도 3명의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진단하고 보유세 강화에는 대체로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정부 부동산 정책 목표는 비정상적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상황을 막고 시장을 정상화하자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나의 예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를 들었습니다. 가격이 얼마든 무조건 사겠다. 경제적 능력이 돼 세금은 얼마든 낸다고 하면 존중해줘야 하지만 집을 사놓으면 돈이 되니 빌려서라도 사라. 인생을 걸고 집을 사야 한다며 모두가 몰리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투자용으로 또는 심하게 얘기하면 투기용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더 나쁜 상황이 대비해서 미리 사놓자 뭐 이런 가수요들도 있죠. 그래서 그 부동산 가격이 많이 변동하는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비싸든 싸든 세부담을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됐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면서 보유세 강화에 대체로 동의한다. 단 어느 범위에서 얼마나 강화할지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적 차등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 여러 채를 사들이는 행위는 당연히 차등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 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택 공급 절벽 해소 방안과 보유세 합리적 개편을 위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에 공감대를 이뤘는데 초고가 1주택 보유세 강화와 과세 기준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택 공급을 더 빠르게 늘려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토론 참가자들은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장기 민간 임대 사업자에 대한 금융,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정비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총량 관리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공급을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총량 규제를 해서 더 공공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분양가가 낮을수록 먼저 해주는 거예요. 인센티브도 훨씬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또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특히 전문가 발제에서는 지금의 문제는 일시적인 공급 부족이 아니라 주택 공급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금융 지원 확대와 중첩된 규제 정비를 주문했습니다. 신축 공급 회복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민간 정비 병목 현상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초고가 1주택 보유세 강화를 놓고 일부는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초고가 주택에 대한 강력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똘똘한 한 채를 좀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면서 똘똘한 한 채를 너무 높게 설정을 해서 또 다른 구멍이 생긴다거나 또 보유세를 강화한다고 해서 보유세 강화에 대한 상응으로 양도세를 낮춰준다거나 하는 이런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토론회에 앞서 실시한 사전 국민 의견 수렴에서는 도심 유휴부지와 공공택지 활용, 재건축 규제 재검토, 비아파트 신축 지원 확대 등이 주요 공급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또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 30억 원에서 50억 원 수준이 거론됐고 주택수가 아닌 보유자산 가액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바꾸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부동산 세제와 공급정책 개편 방안을 구체화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보신 것처럼 수도권 아파트 공급 부족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 고공행진은 계속되고 있고요. 경기도 반도체 배후 지역에서도 아파트값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뛰고 있는 집값에 실수요자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삼전닉스 성과급이 불붙인 이른바 반도체 벨트 집값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달 둘째 주 기준 반도체 배후 지역 집값은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반도체 회사로 향하는 셔틀버스가 멈추는 정류장입니다. 이른바 셔세권이라고 불리면서 주변 집값이 몇 달 새 폭등했는데요. 특히 이곳 동탄 지역은 올해 들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 매매 가격 누적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삼성이나 한익스나 기타 돼 있으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이제 성과급 이런 난리는 난 거예요. 저도 이렇게까지 저 처음 봤어요. 이렇게 제가 10년 넘게 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지난 1일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를 규제 지역으로 묶었지만 집값 상승세는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인접 지역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동정구나 이런 쪽은 좀 거래가 조금 활발한 것 같아요. 아니 부동산 저번에도 물어봤더니 그쪽은 거래가 활발하더라고요. 7, 8억 뭐 이런 데도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최고가 찍으면 또 올라갈 거고 그럼 여기도 어쩔 수 없이 같이 올라갈 거라. 천정부지로 오르는 수도권 집값에 실수요자의 한숨은 깊어집니다. 모아서 살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니까 청약 말고는 매매는 지금은 좀 어렵죠.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대출이 어려워진 데다 은행권도 총량 규제로 대출 조이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열린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선 주택금융 실수요자와 관련한 규제 완화와 현행 유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제한된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강했습니다. 주택시장은 복잡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규제로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억제 정책의 핵심은 적절한 정책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르면 이달 말 대책 발표가 예고된 가운데 얼마나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2분기 한국 경제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7% 성장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의 영향으로 기존 전망치를 웃도는 깜짝 성장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올해 2분기 한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이 1년 전보다 3.7% 성장했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이 내놓은 전망치인 3%를 웃도는 깜짝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정부 전망인 연간 3% 성장도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분석입니다. 3분기, 4분기 전기비 성장률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0.1%만 나오면 연간 3%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성장은 단연 반도체가 주도했습니다. 특히 수출이 반도체 등 IT 품목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9% 뛰었습니다. 반도체 시설 관련 투자가 늘면서 설비 투자도 6.3%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민간과 정부 소비는 각각 2.5%, 2.2% 늘었습니다. GDP가 생산량을 의미한다면 교역을 통해 실제 벌어들인 소득인 GDI는 전년 대비 15.6% 급증했습니다. 수입 유가가 상승했지만 반도체 수출 가격이 더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두 지표 간 증가율 격차는 역대 최대인 11.9%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똑같은 품목을 100개 생산을 하더라도 그 가격이 200원이 돼서 2만 원이 되는 소득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한은은 이러한 GDI의 증가가 가계의 구매력과 기업의 투자 여력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내수의 성장 동력인 동시에 수요 측면에선 물가 상승 압력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인공지능이 항만을 스스로 제어하는 피지컬 AI 항만 구축에 정부가 나섭니다. 또 인공지능이 능동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에이전틱 AI 기반도 마련됐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정부가 AI를 국가 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주요 과제들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항만 운영에 인공지능을 접목한 피지컬 AI 항만 구축 방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장비를 자율적으로 제어하고 항만 운영도 최적화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오는 2032년까지 진해신항을 피지컬 AI 항만의 선도 모델로 조성한 뒤 단계적인 확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해신항을 K-피지컬 AI 스마트 항만으로 구축, 피지컬 AI 혁신 거점으로 항만 배후 단지 조성,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등 항만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목표에 따라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일을 처리하는 에이전틱 AI 육성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에이전틱 AI가 진화하면서 발생하는 권한 오남용 등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과 신뢰 가이드라인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두의 AI 프로젝트로 전 국민이 에이전틱 AI를 누릴 수 있는 기반 조성에도 나섭니다. 정부는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의결했습니다. 새롭게 수요가 생긴 AI 프로젝트에 GPU 520장을 추가 지원하는데 모두의 AI 서비스 출시 지원을 위해 512장을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 반도체 국산화 전략, 차세대 SMR 육성 방향 등 6개의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배경훈 부총리는 국민 주권정부 2년차는 방향을 성과로 증명해 나갈 시간이라며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들이 적발됐습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이 처음으로 합동 수색을 벌인 결과 체납자 16명에게서 13억 원 상당의 은닉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현장 함께 보시죠. 서울세관에서 왔는데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을 열어달라는 수색반의 요구에도 한동안 응답이 없습니다. 2시간 가까운 대치 끝에 강제 개문이 이루어지고 강제 개문합니다. 집 내부를 수색하던 중 여행용 가방 하나를 발견합니다. 압류한 가방 안에서는 10억 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가 나왔습니다. 전자담배 무역업에 종사하는 A씨는 원재료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고 매출을 축소 신고하는 등 64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체납자의 집, 수색반이 강제 개문을 준비하자 그제야 문이 열립니다. 금융업체를 운영하는 체납자 B씨는 이혼한 전 배우자 집에 거주하며 수년간 강제 징수를 피한 혐의가 있습니다. 거실에서는 고급 양주 10여 병이, 개인 금고에서는 2,6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 등이 발견돼 압류됐습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고액악성 체납자 16명을 대상으로 합동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수색을 통해 현금과 수표 10억 원 상당을 포함하여 명품 가방 등을 포함해 총 13억 원 상당의 은닉 재산을 압류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체납자로부터 월 1,500만 원의 분담 약속을 받아내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고액 악성 체납자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협업 사례입니다. 양 기관은 체납자의 거주지와 재산 은닉 정황, 통관 고유부호 등록 주소 등 핵심 정보를 교환했고 체납자 관할별로 10여 명 안팎의 합동수색반 8개를 꾸려 수색에 돌입했습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공동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 관세 동시 체납자에 대한 기관 간 정보 교환을 정례화할 방침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름 휴가를 앞두고 다이어트 결심하신 분들 많으시죠? SNS를 통해 먹기만 하면 살이 빠진다는 등 체중 감량 효능을 앞세워 부당 광고를 한 26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침에 한 알, 저녁에 한 알만 먹었더니 8kg이 빠졌다는 다이어트 약 광고. 살이 빠지다 못해 체질까지 바뀐다는 문구로 소비자를 유혹합니다. 최근 다이어트 방법으로 유행하는 올레샷을 비롯해 먹는 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제품들, 체중 감량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일반 식품입니다. 위고비처럼 그런 효과를 내는 식품 성분은 일단 현재 전혀 밝혀진 식품 성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된 연구, 과장된 광고 문구이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하며 판매하는 식품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6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이 판매하던 제품들입니다. 이 적발 업체들은 거짓과 과장, 오인 광고를 통해 약 60만 개의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 금액만 115억 원에 달합니다. 업체들은 유튜브 등 알고리즘 기반 SNS에 쇼폼 형태로 광고를 반복 노출하고 영상을 클릭하면 자사 온라인 판매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해 제품 구매를 유도했습니다. 연결된 자사 온라인몰에서는 광고 수위를 낮춰 단속을 회피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의약품 수준의 효능,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새로운 광고 수법으로 떠오른 SNS 쇼폼 광고와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자, 오늘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앞서 뉴스를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요. 토론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늘 많은 집중을 받았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국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토론회를 주재하고 또 발언도 했어요. 뭐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공청회나 전문가 토론회를 연 적은 많았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공급과 금융, 세제까지 모든 부동산 정책을 놓고 국민들과 공개 토론을 진행한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토론회에는 전문가뿐 아니라 공인중개사와 금융권 관계자, 시민단체, 유튜버, 맘카페 회원 등 140여 명이 참여를 했고요. 정부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기보다는 현장의 의견을 듣고 최종 대책에 반영하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토론회였기 때문에 한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팽팽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오늘 정책이 발표된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정책을 확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부가 마련 중인 부동산 대책의 방향을 놓고 사회적 공감대를 만드는 과정이 조금 가까웠다고 할 수가 네.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토론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겠지만 단순히 다수결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또다시 강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의견과 정책 효과를 함께 고려해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부동산 대토론회인데 그 중에서도 좀 핵심적으로 논의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네. 어떤 것들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졌는데요. 네. 우선 공급 분야입니다. 예.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해 도심 공급을 어떻게 늘릴지, 또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시기를 얼마나 앞당겨질지가 주요 관심사였다고 볼 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금융입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반대로 투기 소유는 계속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됐고요. 마지막은 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과세 기준, 초고가 주택 기준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언제 어떻게 정책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그 아직 결정난 건 아니고요. 결정이 아직 안 네, 났죠. 오늘 예. 토론회에서는 방향성은 이제 제시됐다고 볼 수는 네. 있는데요. 세율이나 공급 규모처럼 구체적인 수치는 발표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부는 오늘 토론회와 사전 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네. 이달 말쯤에 세제 개편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자, 국민 대토론회 잘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대책이 나오는지 저희가 또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여름철 휴가철에 렌터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예약을 취소했지만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사고가 났을 때 예상보다 많은 수리비를 요구받는 등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는 1,400건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원이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어떤 피해가 가장 많은지 궁금하시죠? 또 휴가 떠나기 전에 확인해야 할 부분도 오늘 짚어드립니다. 자, 최다희 기자, 최근 렌터카 관련 피해가 굉장히 꾸준히 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네, 최근 3년 동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는 모두 1,438건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예. 2023년도에 400건을 넘어섰고요. 지난해에만 528건에 달했습니다. 해마다 좀 증가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피해 유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약금 환급 거부나 또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예약금 환급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 청구 같은 계약 관련 분쟁이 전체에서 절반이 넘는 51%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수리비와 면책금 등을 둘러싼 사고 관련 피해, 그리고 반납 과정에서 발생한 그 분쟁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계약과 관련한 내용이 50%를 넘어서니까 그냥 2건 중에 1건은 계약 관련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례가 있나요? 네, 가장 많은 사례는요. 예약을 취소했는데도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네. 또 중도 해지하면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또 실제로 좀 제가 한 소비자의 사례를 갖고 왔는데요. 예. 이 소비자는 렌터카를 예약하고 예약금 5만 원을 먼저 지급을 했습니다. 그 후 이용 일주일 전에 예약을 취소했는데요. 심지어 이 계약서에도 24시간 이전 취소 시 예약금을 반환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었음에도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계약서에 분명히 24시간 이내 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이 안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에 안내한 약관을 예. 지키지 않는 계약 불이행도 그 뒤를 이었는데요. 또 다른 소비자는요, 이 차량을 예약하면서 신생아용 카시트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는데 당일에 다른 카시트가 준비되어 있어서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렌트카 사업자는 차량 하자가 아니라면서 환급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약관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워낙 또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실제 예약 화면에 어떻게 안내되고 있는지 확인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실제로 인터넷에서 제주 지역 렌터카 예약 업체들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좀 화면이 또 나올 텐데요. 네, 일부 업체 예약 화면에서는 성수기 상품은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이런 안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 네, 이제 조금 네, 지금 검색 장면을 검색 보고 장면이고요. 계시고요. 이 화면이 예. 지금 이제 성수기 상품 관련해서는 이제 예약금을 취소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렇군요. 이게 또 이 업체 말고도 일부 업체는 특가 상품이라면서 환불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안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소비자원은 이에 대해서 네. 이용 예정일 이전 취소에 대해서는 무조건 환불을 거부하는 약관은 불공정 약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하나 사례가 있었는데요. 표준 약관에서도 이용 예정 시각 24시간 이전 취소는 예약금 전액 환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예약할 때는 환불 불가라는 문구만 볼 게 아니라요. 취소 수수료 기준과 환불 조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점들 꼭 주의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또 렌터카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 소개해 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면요. 우선 차량을 받을 때에는 차량 외관과 흠집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좀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다면요. 현장에서 즉시 업체에 알려야 하고요. 사고 사진도 확보해야 추후 면책제도 적용을 둘러싼 그런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차량을 반납할 때는 지정된 장소에 반납을 하고 연료량까지 확인을 해야지 추가 비용 청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도 계약 전 약관 확인과 차량 상태 기록만으로도 상당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휴가철 렌터카 예약과 관련한 내용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쇼핑 앱에서 본 물건이 SNS 광고로 뜨거나 AI 음성 비서에게 하는 말이 무단으로 수집된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이용자 검색 기록과 음성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온 틱톡과 애플이 개인정보위로부터 105억 원대의 과징금을 맞았습니다. 특히 틱톡은 이용자가 다른 쇼핑몰이나 앱에서 무엇을 검색하고 또 어떤 상품을 샀는지까지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틱톡 죄송합니다. 틱톡 네. 105억 원대 과징금을 맞았는데 완전히 다른 쇼핑몰에서 검색한 부분도 틱톡이 수집을 했다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이 다른 쇼핑몰이나 앱에서 어떤 상품을 검색을 했고 또 뭘 검색을 했는지까지 네. 다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문의 버튼을 누르거나 콘텐츠를 본 기록들도 모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른 회사 앱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틱톡을 하다가 수집한 게 아니라 다른 회사의 앱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수집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요. 이른바 틱톡 픽셀이라는 정보 수집 도구인데요. 이게 뭔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틱톡 픽셀. 예, 틱톡은 이제 국내 기업 7만 천여 곳의 웹사이트나 앱에 이 도구를 모두 뿌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가 거기서 뭘 검색했는지 또 어떤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았는지까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 참
피해를 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피해 규모가 엄청납니다. 네. 어느 정도냐면요, 국내에서만 약 945만 명의 개인정보가 넘어갔습니다. 와. 우리나라 국민 5명 중에 1명꼴로 피해를 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가입할 때 그냥 가입할 때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 본인이 그 부분을 동의해야 가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회원 가입할 때 동의를 받기는 했는데요. 네. 동의가 사실상 그 강요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강요죠. 저도 예. 이제 궁금해서 오늘 한번 틱톡 앱을 직접 깔고 한번 회원 가입 절차를 한번 좀 밟아봤습니다. 그랬군요. 예. 지금 화면을 좀 보시면요. 예. 그 필수 동의 약관이라고 돼 있는 이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서요. 세부 내용을 좀 누르면 네. 방문한 웹사이트와 구매 내역을 수집한다는 이런 문구가 버젓이 들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이 내용이 필수 항목에 박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은 앱 가입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개인정보에는 이렇게 이용자에게 동의를 강제하고 또 선택권을 빼앗은 것을 핵심 위법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경우가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이용하고 싶은데 이거를 안 하면은 이용 자체를 못 하니까. 자, 그렇다면 수집한 그 개인정보를 외국으로 또 보냈다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이 개인정보를요, 해외 계열사에 넘기거나 예. 좀 보관을 하려면 당연히 어느 나라 누구한테 가는지 또 얼마나 보관하는지 이걸 이용자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틱톡은 이제 틱톡 라이트라는 앱에서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꿀 때 이제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기면서도 이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예, 결국 틱톡에는 이제 과징금 103억 600만 원과 함께 시정, 공표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틱톡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애플 쓰시는 분들도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 애플이 내 얘기를 듣고 있나? 자, 그런데 시리도 문제가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보통 아이폰에 뭐 시리야 오늘 날씨 어때 이러면 예. 대답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플이요, 이 이용자가 시리에게 말한 이 음성 녹음뿐만 아니라 이 음성을 문자로 바꾼 대화 로그인, 이른바 전사문이라는 것을 동의 없이 모았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이제 글자로 받아 적은 대화록을 본인들 인공지능 공부시키는 데 쓴 겁니다. 예, 이 정보들을 이제 미국 본사로 넘기면서도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적지 않았거든요. 네. 참고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에서 몇 명의 정보가 수집됐는지는 이번 발표에 포함되진 않았습니다. 이 시리와 많은 대화를 하시는 분들, 뭐 개인적인 대화가 있으니까 그게 다 넘어가면 굉장히 찜찜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누구한테 전화 걸어줘 이렇게 할 때 예. 가족 이름이나 전화번호까지 다 담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애플은 조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전사문 속 이름이나 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걸러내는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도 수정을 했는데요. 이런 점이 참작돼서 애플에는 과징금 2억 5,200만 원과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네, 자 이렇게 틱톡과 애플 두 개의 기업에 과징금이 내려졌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개인정보를 잘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천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들 기자들과 함께 하나하나 알아봤습니다. KTV 라이브 정책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